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꿇어. 여긴 군대가 아니라 내 왕국이라고 했잖아. 지하 벙커의 탁한 공기 속 비릿한 양주 냄새와 섞인 남자의 고함이 울렸다. 계급장이 없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가 내뱉는 말의 무게는 어깨에 달린 별보다 무거웠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건 앳된 얼굴의 하사였다. 덜덜 떨리는 하사의 손등 위로 남자가 피우던 담배의 붉은 불똥이 툭 하고 떨어졌다. 아, 뜨거? 참아. 이게 다 너를 위한 훈육이야. 우리 로열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인내심은 있어야지. 안 그래, 김중희? 옆에서 비스듬히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가 낄낄거리며 술잔을 채웠다. 지담하신 말씀입니다. 감히 선배님의 호의를 거절하다니.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습니다. 오늘 확실히 교육해 놓겠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하사의 고개가 돌아갔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자존심도 짓밟힌 채 억눌린 신음만이 지하실을 메웠다. 대한민국 어딘가 지도에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그 부대의 깊은 곳에서는 군율 대신 탐욕스러운 왕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군방첩사령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사령관실 창문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아스라이 번지고 있었다. 방 안을 채운 것은 벽시계의 초침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대한민국 국군 내 모든 보안과 방첩을 총괄하는 정점 방첩사령관 전소연 중장. 그녀는 25을 갓 넘긴 나이였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전설이라 불리며 최연소 팀장으로 대테러 작전을 휩쓸었던 그녀가 별셋을 달고 이 자리에 올랐을 때 군 내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부임한 지 1년, 지금 그녀를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비리와 부패가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소연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톡 두드렸다. 발신인 불명.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제보 편지였다. 군인답지 않은 처우. 왕처럼 군림하는 사교 모임이라. 그녀의 입술 사이로 차가운 조소가 흘러나왔다. 소연은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제보자가 보낸 USB 안에 담긴 녹취 파일은 끔찍했다. 폭언, 구타 그리고 사적인 상납 강요까지. 국가를 지키라고 쥐어준 권력을 고작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유희를 즐기는 데 쓰고 있었다. 똑똑.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소연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에 문이 열리고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전속 부관인 최 대위였다. 그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령관님, 호출하셨습니까? 소연은 의자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 대기시켜. 최 대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지금 말씀입니까? 목적지는 어디로? 경기도 파주 제1보병사단 예하 12연대 3대대. 공식적인 방문 아니야. 경광등 끄고 수행원 없이 자네랑 나 단둘이 간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그곳은 전방이라. 전방이라서 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 자네도 잠이 안 올걸.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복 재킷을 걸쳤다.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군대에서 왕놀이를 하는 놈들이 있다는데 내가 직접 가서 무난 인사라도 드려야지. 새벽 2시. 자유로는 한산했다. 검은색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거침없이 북쪽으로 질주했다. 운전대를 잡은 최 대위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소연을 힐끔거렸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해당 부대의 간부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다. 사령관님, 제12연대 3대대라면 대대장이 이번 진급심사 대상자인 박중영입니다. 평판이 꽤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판이라. 최 대위, 자네는 군대에서 평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도 모르나? 소연은 시선을 태블릿에서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아랫사람들 고열잔에서 윗사람한테 갖다 바치면 좋아지는 게 평판이야. 이번 제보, 그 평판 좋은 박중영이 핵심 인물이야. 부대 내에 로열이라는 사교 클럽을 만들었더군. 가입 조건은 간단해. 그에게 절대 복종하고 매달 상납금을 바칠 것. 가입하지 않은 간부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고, 최 대위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군요. 감찰실을 지시해서 조사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감찰? 그 감찰 라인까지 놈들이 손을 썼을지 누가 알아? 썩은 살은 도려내야지 덮어둔다고 낫지 않아. 오늘 밤 내가 그 뿌리까지 모조를 뽑아버릴 거야. 차는 어느덧 파주의 한적한 국도로 들어섰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가로등조차 드문 길 위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멀리 위병소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속도 줄여. 위병소 통과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마. 그냥 국방부에서 나온 불시 검열관이라고만 해. 알겠습니다. 세단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비옷을 입은 초병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정지!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최 대위가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다. 국방부 불시 검열이다. 문 열어. 초병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저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정직 사령님께 보고 후. 그때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소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초병을 응시했다. 야, 문 열어. 나직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였다. 초병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본능적인 공포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은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를 품고 있었다. 아, 알겠습니다. 개방? 차단기가 올라가고 세단은 부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소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막사들을 훑어보았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부대였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냄새를 맡고 있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대대장실이 아니라 영내에 있는 간부 숙소 뒤편 컨테이너 창고로 간다. 창고요? 거긴 왜... 제보에 따르면 그곳이 놈들의 아지트야. 지금쯤이면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겠지. 차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으슥한 구석으로 향했다. 불 꺼진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을 뿐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과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연이 차에서 내렸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정복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컨테이너로 다가갔다. 최 대위가 우산을 펴들고 뒤따랐지만 소연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필요 없어. 자네는 입구 지켜. 한 놈도 도망치게 두지 마. 사령관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위험? 소연이 피식 웃으며 허리춤에 손을 얹었다. 나 전소연이야. 그 짧은 한마디에 최 대위는 입을 다물었다. 707의 전설. 그녀에게 위험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소연은 컨테이너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쾅!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군화발로 철문을 걷어찼다. 잠금 장치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순식간에 내부의 소음이 멈췄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안에는 10여 명의 남자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군복 상의를 벗어 던진 채 러닝셔츠 차림으로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다. 뭐야?
어떤 미친 새끼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가 바로 이 부대의 왕 박중령이었다. 그의 옆에는 아까 제보 내용에 있었던 얼굴이 퉁퉁 부은 하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술병 조각과 토사물이 널려 있었다. 소연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빗물에 젖은 군화가 철판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여 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재밌게들 노네. 나도 좀 끼워주나? 박중령은 술에 취해 눈앞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젊은 여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으니 어디 여군 부사관쯤으로 착각한 듯 했다. 이건 또 뭐야? 야, 김대위, 문단속 똑바로 하네? 어디서 계집년이 기어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쳐. 옆에 있던 김대위라는 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야, 너 뭐야? 어느 부대 소속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당장 안 꺼져? 김대위가 소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대위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진 일이었다. 소연의 발차기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바닥을 뒹구는 김대위를 보며 좌중은 얼어붙었다. 소연은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털어내듯 태연하게 어깨를 툭툭 쳤다. 손버릇이 나쁘네. 군인이라며. 민간인도 아니고 상관의 몸에 손을 대? 박중령의 술기운이 확 달아났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보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별 3개.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중장?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술에 취해 흐트러져 있던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색이 되어 일어났다. 하지만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박중령은 입을 뻐끔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 아니, 사령관님이 여기를 어떻게... 소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던 하사 앞에 멈춰 섰다. 멍든 얼굴로 공포에 질려 있는 하사를 보며 그녀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일어나 하사. 네? 일어나라고. 군인은 적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야. 적 앞에서도 꿇으면 안 되지. 하물며 이런 쓰레기들 앞에서 왜 꿇고 있어? 소연은 직접 하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박중령을 노려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다. 박중령, 여기가 내 왕국이라고 했나? 그녀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어 탁자 위에 던졌다. 왕놀이는 끝났어. 이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야. 소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령관 전소연이다. 지금 즉시 제1보병사단 12연대 3대대로 헌병대 급파해. 그리고 법무관도 같이 보내. 죄목은 그녀는 박중령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뇌물수수, 그리고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모독. 싹 다 구속 수사해.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모조리 옷 벗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박중령이 털썩 주저앉았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만. 실수? 소연이 피식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이 박중령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술 먹고 사람 패는 건 실수가 아니야. 습관이지. 그리고 내가 만든 그 로열 클럽? 오늘부로 폐쇄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권력으로 짓밟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최 대위가 문을 열고 들어와 씩씩하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사단 헌병대 도착했습니다. 전원 체포해. 소연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아수라장이 된 컨테이너 안에서 비명과 고성이 오갔지만 소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그 빗줄기가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 썩어 빠진 군대 구석구석에 박힌 가시들을 뽑아내는 일. 그것이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은 어디냐?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샛별처럼 빛났다. 대한민국 국군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전소연 중장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 국군방첩사령부 지하 4층 제1조사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이곳의 공기는 무거웠다. 사방이 흡음재로 둘러싸인 회색 벽은 작은 숨소리조차 빨아들이는 듯 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인 박중령,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그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는 전소연 중장이었다. 박중령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던 그는 이제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끈적한 희망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그들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사령관님, 이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 법무참모에게 연락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아실 텐데요. 박중령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억울함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어조였다. 소연은 대답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껐다 켰다를 반복했다. 딸깍딸깍. 규칙적인 소음이 박중령의 신경을 긁어댔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라. 소연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다리를 꼬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군인이 계급장이 아니라 인맥을 믿고 설치는 거야. 내가 믿는 그 뒤가 누군지 한번 드러나 보자. 불어. 박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섣불리 이름을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듯했다. 대신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사령관님도 다치십니다. 저는 그냥 꼬리에 불과합니다. 몸통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쯤에서 덮으시죠. 서로 좋게 끝내는 게. 쾅. 소연의 주먹이 철제 책상을 강타했다. 묵직한 굉음이 조사실을 울렸다. 박중령의 어깨가 움찔하며 튀어올랐다.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중령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녀의 얼굴이 그와 닿을 듯 가까워졌다. 협박? 지금 나한테 협박했냐?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707 시절 수많은 테러범을 제압했던 그 살기가 고스란히 뿜어져 나왔다. 이봐, 박중령.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긴 방첩사야. 간첩 잡는 곳이라고. 내가 군복 입은 간첩이나 다름없는 짓을 했잖아.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내 그 잘난 뒷배가 대통령 할아버지라 해도 너 못 꺼내가. 소연은 잡았던 멱살을 거칠게 놓았다. 박중령이 의자에 처박히며 기침을 토해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서 그에게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내역과 암호화된 채팅 기록들이 띄워져 있었다. 압수한 USB에서 복구한 자료들이었다. 상납금 장부, 룸살롱 접대 내역, 인사청탁 리스트. 아주 화려하더군. 12연대 3대대는 그냥 수금책이었어. 이 돈 다 어디로 흘러갔지? 박중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 장부는 자신의 생명줄이자 동시에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
그가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조사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문이 열리고 최 대위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사령관님, 급한 연락입니다. 나 조사 중인 거 몰라? 육군본부입니다. 참모 총장님께서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조사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박중령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고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치신다고. 소연은 박중령을 한심하다는 듯 일별하고는 최 대위에게 손을 내밀었다. 최 대위가 보안 전화기를 건넸다. 소연은 수화기를 귀에 대기 전 박중령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날렸다. 잘 들어. 내가 믿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줄 테니까.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댔다. 방첩사령관 전소연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하지만 날카로운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육군 참모총장 5대장이었다. 전 중장,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일개 대대장을 그것도 야밤에 절차도 없이 체포해서 방첩사로 끌고 가? 이게 무슨 월권행위야? 고함에 가까운 호통이었지만 소연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월권이 아니라 정당한 방첩 수사입니다, 총장님. 해당 피의자는 부대 내 사조직을 결성하여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뇌물수수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 군기 위반을 넘어선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적행위? 말장난하지 마. 그 친구 이번 진급 심사 대상자야. 건병대로 이첩해. 뇌병령이다. 명령. 군대에서 가장 절대적인 단어.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따를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건가? 방첩사령관은 군사보안 및 방첩 수사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육군 수뇌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이상 육군 헌병대로 이첩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신병 인도는 불가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전소연, 자네 별세 따랐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자네 그 자리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날아가. 소연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총장님, 제가 그 별 달려고 군인 된 줄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다. 전 제 조국과 제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됐습니다. 썩어 빠진 군복 입은 장사치들이 아니라 진짜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옷을 벗기시려거든 벗기십시오. 하지만 제가 나가는 순간 제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는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방부 장관실 그리고 전군에 뿌려질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끊겠습니다. 수사 결과 나오면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뚝. 소연은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전화기를 최 대위에게 던지듯 건넸다. 조사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중령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육군 최고 사령관인 참모총장의 전화를 저렇게 끊어버리는 중장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소연은 천천히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박중령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다. 이제 그를 구해줄 동아줄은 끊어졌다. 들었지? 총장님도 널 못 데려가. 소연은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팔짱을 꼈다. 이제 선택해. 독박 쓰고 혼자 죽을 건지 아니면 로열의 진짜 주인을 불고 선처를 호소할 건지.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아. 박중령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결국 그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어디? 강남구 논현동.
더 벙커라는 간판에단 와인바가 있습니다. 인간업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로열 회원들만 출입하는 아지트입니다. 그곳 지하에 진짜 장 윗분들의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윗분들? 누구?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말단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정기 모임 명단을 관리하는 실장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소연의 눈이 번뜩였다. 더 벙커. 놈들은 대범하게도 강남 한복판에 아지트를 차려놓고 있었다. 최대위. 예, 사령관님. 방첩수사 1팀, 2팀 전원 소집해. 사복 착용하고 무장은 은닉해. 목적지는 강남이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금 영장 발부받을 시간 없어. 총장한테 보고 들어갔으니 놈들도 꼬리 자르기 시작할 거야. 증거 인멸하기 전에 들이닥쳐야 해. 긴급 체포 요건으로 밀고 들어간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박중령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너는 여기서 기도나 하고 있어. 내가 잡아올 놈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많기를. 소연이 조사실을 나서자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젠걸음으로 상황실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체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아까 3대대 지하실에서 구해낸 피해자 김하사였다. 그는 헌병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소연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퉁퉁 부은 얼굴과 터진 입술이 아직도 선명했다. 충성, 사령관님. 김하사는 제대로 경례조차 하지 못할 만큼 위축되어 있었다. 소연은 그에게 다가가 헝클어진 군복깃을 매만져 주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길이 이번에는 제법 따스했다. 밥은 먹었어? 아직 못 먹었습니다. 겁먹지 마. 아무 잘못 없어. 넌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부당함에 저항한 거야. 그건 군인으로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소연의 말에 김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억지로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다. 사령관님, 제가 내부 고발자가 되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다들 저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할 텐데. 소연은 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다. 누가 감히 내 부하한테 손가락질을 해? 넌 오늘부터 내 직속이야. 방첩사령관 당번병으로 발령낼 거야.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내 옆에 두고 지킬 거다. 그러니까 고개 들어. 김하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소연은 그를 뒤로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그녀의 표정은 다시 냉혹한 사냥꾼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더 벙커. 그곳에 가면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총장이 직접 나설 정도라면 그 배후에는 군복을 입지 않은 더 거대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재밌겠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녀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소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어디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센지 한번 붙어보자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허리춤의 권총을 점검했다. 탄창은 가득 차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 오늘 밤 전소연 중장은 그 어둠의 심장부를 향해 총구를 겨눌 준비를 마쳤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뒷골목. 화려한 대로변에 네온 사인이 미치지 않는 이곳은 은밀하고 습한 욕망이 꿈틀대는 곳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급 주택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간판 하나 없는 검은색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곳이 바로 더 벙커였다. 새벽 3시.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안개는 더욱 짙게 깔렸다.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소리 없이 골목을 에워쌌다.
차 문이 열리고 사복을 입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내렸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은닉된 권총이, 눈빛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가장 선두에 선 전소연 중장은 검은색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철문 앞으로 걸어갔다.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사내 둘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귀에 이니어를 꽂은 그들은 위압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이, 아가씨. 여기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야. 길 잘못 들었으면 곱게 돌아가지. 사내 하나가 비웃음을 흘리며 손을 뻗어 소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소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우득, 악. 비명은 짧았다. 소연은 사내의 손목을 꺾어 제압함과 동시에 다른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거구의 사내들이 맥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소연은 쓰러진 사내의 옷깃을 뒤져 출입 카드를 꺼냈다. 길은 내가 만들어. 삑. 전자키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붉은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다. 끈적한 재즈 음악과 달콤한 향수 냄새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소연과 수사관들이 홀 안으로 들이닥치자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들. 그들 중 낯익은 얼굴들이 꽤 있었다. 현역 장성, 국방부 고위 공무원, 그리고 방위산업체 임원들. 소연은 홀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 음악을 끄는 오디오의 전원 코드를 확 뽑아버렸다. 정적이 흘렀다. 방첩사령관 전소연이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곳을 압수수색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을 쩌렁쩌렁 울렸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별 하나 준장이었다. 이게 무슨 행패야? 전중장, 자네 미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소연은 그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오 준장님, 근무 시간에 위수지역 이탈하시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사모님께는 부대에서 야근한다고 하셨다죠? 오 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소연은 수사관들에게 손짓했다. 한 놈도 내보내지 마. 신원 확인하고 휴대폰 전부 압수해. 그때 홀 안쪽에 VIP 룸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짙은 화장에 긴 담뱃대를 든 중년의 여인. 이곳의 지배인 소위 마담이라 불리는 여자였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어머, 귀한 손님이 오셨네. 전소연 장군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무례한 분인 줄은 몰랐네요. 소연은 마담에게 다가갔다. 키 차이는 비슷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소연이 압도적이었다. 장부 내놔. 장부라니요? 우린 그런 거 안 키우는데. 여긴 그냥 사교 모임 장소일 뿐이에요. 마담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소연의 얼굴에 불어대자 소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와장창. 소연이 옆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그 위에 놓여있던 고가의 와인병들이 박살나며 붉은 액체가 바닥을 적셨다. 마담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군인 월급으로 감당 못할 텐데. 걱정 마. 내들이 횡령한 국방비로 다 압류할 거니까. 소연은 마담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시간 끌 생각하지 마. 박중령이 이미 다 불었어. 지하 금고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 그 태블릿. 3분 준다. 안 내놓으면 이 가게 굴착기로 밀어버릴 거야. 마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중령이 불었다는 말에 그녀의 여유가 무너졌다. 그게 터지면 나라가 뒤집혀요. 장군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요. 나라가 뒤집히라고 하는 짓이야. 썩은 물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맑아지니까. 결국 마담은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아래 숨겨져 있던 금고의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댔다.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USB와 태블릿 PC, 그리고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소연은 태블릿을 꺼내 켰다. 암호를 풀자마자 화면에 뜬 것은 로열 패밀리 리스트라는 파일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가장 꼭대기에 적힌 이름. 그것은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도 국방부 장관의 이름도 아니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 전 정권 시절부터 군 내막 실세로 군림해 온 예비역 대장 최무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현역 대장들의 이름들. 소연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거였군. 겨우 대대장 하나가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대를 거대한 사조직으로 만들어 쥐고 흔들던 검은 카르텔의 실체였다.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혔다. 소연은 마담을 수사관에게 넘기고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령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장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중장, 지금 방전 철수하게. 자네 지금 벌집을 건드린 거야. 소연은 태블릿을 챙겨 품에 넣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벌집이 아니라 뱀굴을 찾았습니다. 장관님, 뭐? 이 뱀들이 군대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었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소연은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수사관들을 향해 외쳤다. 증거물 전부 확보해서 복귀한다. 방해하는 놈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국군방첩사령부로 돌아오는 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미 소연의 행동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보고된 상태였고 압력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령관실에 도착한 소연은 문을 잠그고 확보한 태블릿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진급 청탁 대가로 오고 간 수십억 원의 돈, 군사 기밀 유출 정황, 그리고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성상납 강요까지. 이건 군대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다. 사령관님. 최 대위가 문을 두드렸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들어와. 최 대위가 들어오자마자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뉴스 채널이 켜졌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속보 국군방첩사령부 무리한 강압수사 논란 익명의 제보자 전소연 사령관이 개인적 원한으로 표적 수사 진행.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한 군인이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이 직권을 남용해 무고한 장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연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다. 빠르네. 벌써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 어떡합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면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소환 요청이 올 거라는데요. 최 대위는 발을 동동 구를 만큼 불안해했다. 하지만 소연은 오히려 차분하게 책상 위에 찻잔을 들었다. 최 대위, 적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네? 자신들의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야. 저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건 그만큼 쫄린다는 증거지. 우리가 가진 패가 진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김하사는 안전가옥의 보호 중입니다. 하지만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자기가 괜한 짓을 해서 사령관님이 곤란해진 거 아니냐고. 데려와. 네? 여기로 말입니까? 내가 직접 지킬 거야. 그리고 보여줄 게 있어. 30분 후 김하사가 사령관실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소연은 김하사의 어깨를 잡아 창가로 이끌었다. 창밖으로 연병장에서 아침 점호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저들을 봐. 김하사가 눈을 들어 창밖을 보았다.
너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으며 청춘을 바치고 있는 내 동료들이야. 내가 입을 다물면 저들 중 누군가가 또다시 제2의 김하사가 돼서 그 지옥 같은 컨테이너 박스에 끌려가게 돼. 소연은 김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넌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니야. 기회를 준 거지. 내가 입은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게 싸울 기회.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삼성 장군 계급장을 하나 꺼내 김하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부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 별을 걸고 약속할게. 그놈들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고개 숙이지 마. 내가 피해자고 내가 정이야. 김하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차가운 금속 계급장을 꽉 쥐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알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사령관님, 정문 이병소입니다. 육군 헌병대 차량 5대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신병 확보 및 압수물 이첩을 위한 영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올 것이 왔다. 그들은 더는 언론 플레이로만 끝낼 생각이 없었다.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증거를 뺏어가려는 것이다. 막아. 네? 한겨는 헌병대입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방첩사 영내에 허가 없이 들어오는 무장 병력은 적으로 간주한다. 위병소 폐쇄하고 전 병력 무장해서 정문 배치해. 경고 방송 후에도 진입하면 발포하겠다고 해. 발포요? 진짜 쏘라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책임진다. 방첩사는 치외법권이야. 내 허락 없이는 대통령도 못 들어와. 소연은 재킷을 챙겨 입으며 권총을 홀스터에 꽂았다. 최 대위, 김하사 데리고 상황실로 가 있어. 정문은 내가 간다. 방첩사령부 정문 앞.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바리케이드 너머로 헌병대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고 무장한 헌병들이 소총을 든 채 대치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육군본부 헌병감 윤 소장이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다. 전소연 중장, 당장 문 열어. 이건 총장님 명령이야. 계속 거부하면 반란으로 간주하겠어. 철문이 열리지 않고 쪽문이 열리더니 전소연이 홀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녀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가 내뿜는 아우라는 수십 명의 헌병을 압도했다. 소연은 헌병감 앞까지 뚜벅뚜벅 걸어갔다. 불과 5걸음 거리. 헌병들이 총구를 그녀에게 겨눴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반란? 누가 누구한테 반란이라는 거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영장 안 보여? 당장 박중령이랑 증거물 내놔. 윤 소장이 영장을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소연은 그 영장을 낚아채듯 가져가서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쫙쫙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이 미친.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다. 가짜 영장 들고 와서 쇼하지 마, 윤 소장. 군 판사가 도장도 안 찍었는데 총장 직인만 있으면 다야? 법 공부 다시 하고 와. 윤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이었다. 급하게 처리하느라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한 가짜였다. 인연이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야, 밀어버려. 체포해. 윤 소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왔다. 소연은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헌병들이 흠칫하며 멈춰섰다. 이 선 넘으면 내 부하들이 아니라 내가 쏜다. 소연의 총구는 이제 하늘이 아니라 윤 소장의 미간을 향하고 있었다. 윤 소장, 너도 그 리스트에 있더라? 로열 골드 회원. 윤 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내가 지금 여기 온 이유 총장 명령 때문이 아니잖아. 내 치부 덮으려고 온 거잖아. 근데 어쩌지? 이미 내가 다 봤는데. 소연은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총구는 윤 소장의 이마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윤 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선택해. 여기서 내 총에 죽고 명예로운 전사자로 위장될래? 아니면 얌전히 돌아가서 재판받을래? 주변의 헌병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사령관끼리의 대치. 그것도 실탄이 발사된 상황. 누구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정문 안쪽에 대형 전광판이 켜졌다. 소연이 미리 지시해둔 것이었다. 전광판에는 더 벙커에서 확보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윤 소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군복을 입은 채 마담과 춤을 추고 돈다발을 뿌리며 부하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며 낄낄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저게 뭐야? 대치하던 헌병들의 시선이 전광판으로 쏠렸다. 그들의 눈빛이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상관들의 실체가 저런 쓰레기였다니. 헌병들이 슬금슬금 총구를 내리기 시작했다. 명분은 사라졌다. 봤지? 저게 너희가 충성하던 자들의 민낯이야. 소연은 윤 소장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헌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 부패한 상관에게 충성하는 건 군인이 아니라 개다. 너희는 군인이냐 개냐? 헌병들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선임 부사관 하나가 총을 어깨에 매며 뒤로 물러섰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헌병들이 하나둘씩 뒤로 물러났다. 윤 소장은 고립되었다. 야, 너희들 어디가? 명령 불복 중이야. 돌아와. 윤 소장이 악을 썼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소연은 권총을 거두고 윤 소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끝났어. 꺼져. 윤 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반복 재생되는 그 화면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소연은 뒤돌아 위병소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윤 소장의 절규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상황실로 돌아온 소연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땀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이건 겨우 헌병대 하나를 막은 것뿐이었다. 진짜 몸통, 최무진과 그 배후 세력은 아직 건재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김하사의 진술서와 태블릿, 그리고 방금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부턴 전면전이야. 소연은 벽에 걸린 대한민국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서울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군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계, 재계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거미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부하들이 있었고 바로 잡아야 할 정의가 있었다. 소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 들어와봐. 뼈도 못 추리게 씹어먹어 줄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방첩사령부 정문의 소동이 진정된 후 전소연 중장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헌병대를 돌려보내긴 했지만 놈들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더러운 수법을 쓸 것이 분명했다. 법으로 안 되면 주먹을, 주먹으로 안 되면 칼을 쓰는 자들이니까. 김하사 짐 챙겨.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소연은 상황실 한쪽에 웅크리고 있던 김하사에게 짧게 명령했다. 김하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놈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내 개인 안전가옥으로 간다. 하지만 사령관님, 밖에 나가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되느니 밖에서 놈들의 목덜미를 무는 게 나아. 최대위 차 대기시켜. 이번엔 관용차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타는 SUV로 준비해. 번호판 추적당하면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호위 병력은 어떻게 할까요? 없어. 병력이 움직이면 눈에 띄어.
자네랑 나 그리고 김하사 셋이서 움직인다. 새벽 4시. 검은색 SUV 한 대가 방첩사 후문을 빠져나와 올림픽대로로 진입했다. 운전대는 최 대위가 잡았고 조수석에는 소연이, 뒷좌석에는 김하사가 탔다. 도로는 한산했지만 소연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라이트 불빛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했다. 반포대교를 지날 무렵이었다. 소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최 대위 속도 올려. 뒤에 붙었다. 네? 확인된 차량은 없습니다만. 헤드라이트를 끄고 따라오는 놈들이야. 세대. 검은색 승합차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쪽 어둠 속에서 승합차 세대가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왔다.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쾅! 선두에 선 승합차가 SUV의 뒷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뒷좌석에 김하사가 비명을 질렀다. 으아! 고개 숙여. 소연이 소리치며 창문을 내렸다. 승합차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쓴 남자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겨눴다. 놈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돈을 받고 사람을 처리하는 전문 청부업자들, 사냥개들이었다. 슉슉. 총알이 SUV의 뒷유리를 박살내고 시트에 박혔다. 김하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다. 소연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권총을 꺼내 들었다. 최 대위 핸들 꽉 잡아. 내가 처리한다. 소연은 상체를 창밖으로 내밀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뒤따라오는 승합차의 앞바퀴를 정확히 조준했다. 탕, 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가 터지며 불꽃이 튀었다. 균형을 잃은 승합차는 팽이처럼 돌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나이스 샷. 사령관님, 대단하십니다. 최 대위가 감탄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머지 두 대가 양옆으로 붙으며 SUV를 압박해왔다. 그들은 차체를 밀어붙여 SUV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다. 끼익. 금속이 긁히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왼쪽에서 밀어붙이는 승합차 운전석의 남자가 소연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죽어라 이년아. 남자가 핸들을 꺾어 SUV를 강하게 충돌시켰다. 이런 미친. 소연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가다간 전복될 위험이 컸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최 대위, 브레이크 밟아. 급정거해. 여기서요? 그러면 뒤차가? 밟으라고. 최 대위가 눈을 질끈 감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SUV가 멈춰섰다. 맹속으로 달려오던 양옆의 승합차들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소연은 다시 총을 들었다. 탕, 탕, 탕. 정확한 사격이었다. 앞서가던 승합차 한 대의 운전자가 총을 맞고 쓰러지며 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했다. 뒤따라오던 마지막 승합차가 그 차를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두 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따라오는 차는 더 이상 없었다. 4. 탈났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소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탄창을 갈아 끼웠다. 난 괜찮아. 김하사는? 뒷좌석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하사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소연은 떨고 있는 김하사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화약 냄새가 났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든든했다. 말했지.
내가 지킨다고. 저런 송사리들 100트럭이 와도 나 못 이겨.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놈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이건 경고였다. 더 파헤치면 진짜로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 가자. 놈들이 다시 정비하기 전에 숨어야 해. SUV는 불타는 차량들을 뒤로 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소연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속.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별장. 소연이 707 시절부터 비밀리에 마련해둔 안전가옥이었다. 소연은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김하사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넸다. 김하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도 여전히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사령관님,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김하사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김하사, 저 같은 게라는 말 다시는 하지 마. 하지만 내가 겪은 일 내 잘못 아니야. 힘 있는 놈들이 힘없는 사람 짓밟으면서 희열 느끼는 거, 그게 잘못된 거야. 넌 피해자고 동시에 이 더러운 판을 뒤집을 유일한 증인이야. 소연은 품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국방부 전소연 방첩사령관 직무정지 명령 군 검찰 전소연 중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검토 전 중장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무력 충돌 야기해. 언론은 소연을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있었다. 놈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돈으로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었다.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 최 대위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은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저들이 쥐고 있는 마이크가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직접 마이크를 잡아야지. 네? 소연은 태블릿에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개인 방송 장비를 세팅했다. 그녀는 방첩사령관 정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지금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한다. 서버 우회에서 추적 못하게 막고 유튜브랑 SNS 전 채널에 동시 송출해. 알겠습니다. 잠시 후 온 에어불이 켜졌다. 화면 속에 전소연 중장의 결연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중장,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의 등장에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접속자가 몰려들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군방첩사령관 전소연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지금 국방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했고 반란군 수괴라는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망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서 이 썩어 빠진 군대의 진실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옆에 앉아있던 김하사를 화면으로 불렀다. 김하사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 병사는 여러분의 아들이자 동생일 수 있습니다. 이 병사가 겪은 지옥을 들어주십시오. 김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부대 내 사조직 로열의 실체, 간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성상납 강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군림해 왔는지. 그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댓글창은 폭발했다. 분노한 국민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저게 군대냐? 조폭이지? 우리 아들도 저런 데 보낼까봐 무섭다. 전소연 장군님, 끝까지 싸워주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연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더 벙커에서 확보한 영상들. 고위 장성들이 룸살롱에서 유흥을 즐기며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송출되었다.
이들이 여러분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뒤로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던 자들입니다. 저 전소연은 오늘부로 이들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제 주인은 국민입니다. 부패한 권력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충성. 방송이 종료되자마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소연과 로열클럽이 장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마비되었고 국방부 앞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다. 여론전은 시간을 벌어줄 뿐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놈들은 궁지에 몰릴수록 더 흉포해질 것이다. 띠링. 소연의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내용은 짧고 명료했다. 오늘 밤 12시. 남산 타워 호텔 스위트룸. 혼자 와라. 끝을 보자. 최무진. 최무진. 모든 악의 근원. 그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함정일 것이 뻔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초대였다. 최 대위, 김하사 잘 지키고 있어. 난 다녀올 곳이 있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딱 봐도 함정입니다. 최 대위가 길을 막아섰지만 소연은 담담하게 웃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놈도 알 거야. 내가 빈손으로 갈 여자가 아니라는 걸. 소연은 정복 상의를 벗고 활동하기 편한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허벅지에는 단검을, 허리에는 권총을 찼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조끼 안주머니에 넣었다. 걱정 마. 오늘 밤 별들이 추락하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남산 타워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선택받은 자들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곳의 주인인 최무진 예비역 대장의 표정은 야경만큼 아름답지 못했다. 그는 고급 위스키 잔을 손에 쥔 채 대형 TV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전소연의 폭로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위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내 판으로 보?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교활한 노인 최무진. 그는 수십 년간 군 내부의 인사를 주무르며 킹메이커로 군림해온 그림자 권력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현역 대장 2명과 국방부 차관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떡합니까? 검찰에서도 수사 착수한다고 난립니다. 꼬리 자르기로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핵이 뛰어서 해외로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무진은 쯧하고 혀를 찼다. 한심한 놈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꽁무니를 빼? 내가 오라고 했으니 올 거다. 그년이 오면 여기서 조용히 처리하고 자살로 위장하면 그만이야. 유서는 이미 써놨으니까. 그의 뒤 어둠 속에는 무장한 사병들 수십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로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병기들이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무진이 눈짓하자 부하 하나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고 전소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무장하지 않은 듯 두 손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방에 깔린 살기등등한 용병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선배님. 전망이 좋네요. 소연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최무진 맞은편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태어남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다. 배짱 하나는 인정해주마. 전 중장. 최무진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비릿하게 웃었다. 하지만 너무 무모했어.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대한민국은 내 손바닥 아니다. 손바닥? 소연이 피식 웃었다.
그 손바닥 너무 더러워서 씻겨드리러 왔습니다. 뭐? 최무진 씨, 당신 시대는 끝났어. 70년대 군사 정권 시절 향수에 젖어서 아직도 당신이 왕인 줄 아나 본데 지금은 2026년이야.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거지 당신 같은 늙은이들 지갑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고. 최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그 소리가 신호였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용병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누며 튀어나왔다. 죽여. 벌집으로 만들어버려. 최무진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소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품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보였다. 쏘세요. 쏘는 순간 이 호텔 통째로 날아갑니다. 용병들이 멈칫했다. 최무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뭐냐? 내가 들어올 때 빈손으로 왔을 것 같아? 건물 기둥이랑 엘리베이터 통로에 C4 폭약 설치해놨어. 내 심박수가 멈추거나 이 버튼에서 손을 떼면 바로 터져. 나 혼자 죽진 않아. 여기 있는 놈들 전부 데리고 지옥 갈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친 게 전소연이었으니까. 최무진은 입술을 떨었다. 평생을 남의 목숨만 가지고 놀았지 자신의 목숨이 담보로 잡힌 적은 없었던 비겁한 권력자였다. 진정해. 말로 하자. 원하는 게 뭐야? 돈? 자리? 육군 참모총장 시켜줄게. 아니, 장관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소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리모컨을 쥔 손을 높이 들었다. 당신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 법정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피눈물 흘린 피해자들 앞에서. 그때 창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투투투투. 호텔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그리고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수도방위 사령부 특수임무대다. 건물은 포위되었다.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라. 소연이 씩 웃었다. 아, 내 친구들이 좀 늦게 왔네. 사실 소연은 이곳에 오기 전 자신의 동기이자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장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고 지원을 요청했었다. 여론이 뒤집힌 지금 수도방위사령관도 더는 최무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력을 움직인 것이다. 이 배신자 놈들이. 최무진은 창밖을 보며 절규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용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었다. 소연은 털썩 주저앉은 최무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다. 최무진, 당신을 내란 음모 및 군사기밀 유출, 살인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최무진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군대를 병들게 했던 거악의 손목이 묶이는 순간이었다. 소연은 멍하니 있는 최무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왕게임은 끝났어. 이제 감옥에서 콩밥이나 먹으면서 반성해. 호텔 로비로 끌려 나온 최무진과 부패 장성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의 꼿꼿했던 고개는 땅바닥으로 처박혔다. 소연은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대위와 김하사를 보았다. 김하사는 달려와 소연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하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 뒤로 서울의 밤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연은 그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긴 싸움이었다. 온몸이 쑤시고 피곤이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가자. 부대로. 아직 치울 쓰레기가 많이 남았어.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그 별들이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진짜 군인들의 별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전소연 중장의 전쟁은 끝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최무진 일당의 구속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연일 뉴스에서는 군 내부의 비리가 낱낱이 보도되었고 로열 클럽에 가담했던 수십 명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수갑을 찼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사퇴했으며 육군 참모총장 역시 불명예 전역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전소연 중장에게 있어 그 뉴스들은 그저 흘러가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었다. 일주일 후 소연은 다시 경기도 파주 제1보병사단 12연대 3대대를 찾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과는 달리 오늘은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부대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지휘관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지휘 공백이 생겼고 병사들은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소연의 지프차가 연병장에 들어서자 임시 대대장을 맡은 소령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충성, 방첩사령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소령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다. 소연은 차에서 내려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시선은 소령이 아니라 연병장 구석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있었다. 환영은 됐고, 아이들 상태는 어때? 네. 현재 심리상담관들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랫동안 가혹행위가 지속되어 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라 내린 누군가에게 손짓했다. 김하사였다. 일주일 전 공포에 질려 떨던 그 김하사가 아니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어깨를 펴고 선 그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증명한 승리자로서 이곳에 돌아왔다. 가봐. 소연의 짧은 말에 김하사가 머뭇거리며 연병장으로 걸어갔다. 작업하던 병사들이 김하사를 발견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김하사의 동기들도 있었고 그를 괴롭히던 선임들의 눈치를 보며 방관했던 후임들도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다들 김하사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거나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하사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가장 먼저 삽을 들고 있던 일병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일병의 눈이 커졌다. 김하사님, 저희는 알아. 너희도 무서웠겠지? 나도 무서웠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 사람들 다시는 안 돌아와. 그 한마디에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다. 일병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서로에 대한 미안함이 섞인 치유의 눈물이었다. 소연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권력을 쥔 자들이 망쳐놓은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저 힘없고 착한 병사들의 눈물과 위로였다. 그때 위병소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중년의 남녀가 위병소 앞에서 헌병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김하사의 부모님이었다. 뉴스를 보고 아들의 소식을 접한 두 분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헌병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부모님은 연병장 한복판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왔다. 지훈아,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니는 김하사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젖은 등을 두드리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김하사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도 심지어 강철 같던 소연의 부관 최대위마저도 코끝이 찡해져 고개를 돌렸다. 한참을 울던 김하사의 아버지가 소연을 발견하고는 다가왔다.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진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온 촌로였다. 그는 소연의 앞에 넙죽 절을 하려 했다. 장군님, 은인이십니다. 죽을 뻔한 제 아들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아버님. 절을 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아드님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고 전우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우리 군이 살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들을 군에 보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투박한 손의 온기가 소연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은 완전히 물러갔고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폐허가 된 땅에도 다시 꽃은 핀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 센터.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국군 청렴 대상 시상식. 최무진 게이트 이후 군 쇄신을 위해 신설된 상이었다. 그리고 영예의 첫 수상자는 당연하게도 전소연 중장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카메라와 내외빈이 모여 있었다. 사회자가 전소연의 이름을 호명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정복을 갖춰 입은 소연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덤덤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좌중을 둘러보았다. 맨 앞줄에는 쇄신된 군 수뇌부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자랑스러운 후배 군인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소연의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덮었다. 군인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군인에게 명예와 정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상을 받는다는 현실이 저는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있게 강당을 채웠다. 지난 몇 달간 많은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냐고. 계급장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지 않았냐고. 소연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 별, 참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이 별이 권력인 줄 알았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것을. 그녀의 시선이 관중석 뒤쪽에 서 있는 한 청년에게 머물렀다. 김하사, 아니 이제는 김중사로 진급한 그가 씩씩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장군은 병사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병사들이 춥고 배고프고 두려울 때 가장 먼저 그 비바람을 맞아주는 방패가 되어야 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어깨에 달린 별의 진짜 의미입니다.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오늘 이 상을 저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준 제 부하, 김지훈 중사와 이름 없는 모든 병사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별들입니다. 소연이 단상에서 내려와 김 중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에게 묵직한 상패를 건넸다. 김 중사는 당황했지만 소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를 안아주었다. 사령관님. 내 거야. 잘 지켜. 나중에 내가 별 달면 그때 후배들한테 돌려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소연은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하고 조용히 행사장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흩날리는 거리를 소연은 홀로 걸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다. 전 장군님,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하고 싶어 하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소연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가을 하늘에 낫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장관.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하지만 소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죄송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가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제 자리는 여의도가 아니라 내 부하들이 있는 야전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잡아야 할 쥐새끼들도 남았고 챙겨야 할 식구들도 많아서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길 건너편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군복 입은 그녀를 보고 신기한 듯 쳐다보며 경례 흉내를 냈다. 소연은 아이들을 향해 멈춰섰다. 그리고 정석대로 절도 있고 품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다. 소연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지켜야 할 것들이 저기에 있었다. 저 아이들의 웃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소연.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중장이다. 그리고 영원히 가장 빛나는 군인으로 남을 것이다.